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현재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PUA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그럼 PUA는 무엇일까요? PUA는 픽업 아티스트의 약자입니다. 초반에 중국에서 퍼진 의미는 남자가 연애 공식에 따라 여자에게 대시한다는 의미였는데요. 중국에서 PUA는 감성적인 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알아두는 공식의 일종이었습니다. 이성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건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일부 남성들에 의해 점차 여자를 갖고 노는 수단으로 변질됐습니다. 일부 남자는 여자의 심리적 약점을 탐구하기 위해 PUA 이론을 배워 여자를 심리적으로 통제했습니다. PUA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남성은 공식에 따라 여성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아무렇지 않게 본인의 부유한 가정환경을 얘기하며 또 말하는 말투와 행동을 교양 있게 하여 여성이 그들의 매력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남성은 여성에게 아주 순종적인 척하며 여자가 무조건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여자가 남들을 떠나지 못하게 됐을 때 여자의 자존심을 억누르며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건 남자는 여성을 자신 없게 만드는 동시에 너는 결점이 많지만 그래도 사랑해 라는 말을 하여 여자들이 남자가 자신에 대해 잘해준다고 생각하며 본인이 남자와 사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여성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극도로 약해지고 불안정하게 됩니다. 결국 여자들은 남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PUA에 의해 가스라이팅 당한 여자는 남자를 기쁘게 하려고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단지 남자에게 너만큼은 아니지만 너를 많이 사랑하고 순정적이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이며 심지어 나중에는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을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서로 건강하고 평등하게 연애를 합니다. 여성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조종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사악한 PUA 방식을 남성들에게 가르쳐 여자를 조종하게 하는 강의도 있습니다. 강의 과정에서 강사는 수강하는 남자들에게 그들의 성취감을 얻기 위해 여성들이 자해하게 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여성이 이런 악성 PUA로 인생을 망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PUA가 무엇인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PUA로 인해 발생한 비참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2일에 중국 남방 주말이란 신문에 무서운 사랑이라는 기사문이 발표됐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한 커플의 일그러진 사랑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 두 사람이 사랑으로 시작하여 PUA에 가스라이팅 당한 여성이 결국 약물을 복용하여 본인의 목숨을 끊은 거로 끝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사귄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사이에 그들은 데이트 폭행, 낙태, 가스라이팅, 자해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사랑은 끔찍한 방식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게 바로 나의 미래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 있는 사람에서 결국 본인을 부정하고 비하하는 모습이 보이게 됐으며 심지어 본인을 쓸모없는 쓰레기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럼 그녀의 남자친구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요? 피해자 포리가 자란 환경은 꽤 괜찮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을 아주 아꼈으며 일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포리는 청순하며 예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친구의 얘기에 따르면 학창시절 그녀를 따르는 남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포리는 인기가 아주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오만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 항상 겸손했으며 모든 사람의 감정을 생각해줬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도 남을 탓하기보다 스스로 반성하는 편이었습니다. 엄친 딸 포리는 학업 성적도 최상위권이었는데요. 대학 입학 시험에 그녀는 본인의 노력으로 베이징 대학 법과에 입학했습니다. 포리 같은 여성의 생활은 별일이 없으면 평화롭게 흘러갔을 예정이었지만
운이 나쁘게도 2017년 학교에서 모린한이란 선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모린한은 베이징 대학 정부관리학원의 학생이며 포리보다 한 학년 위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은행장이었고 가정환경이 아주 좋았었죠. 모린한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베이징 대학에서 우수 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으며 베이징 대학 학생회 체육부 부장과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베이징 정부 관리학원 학생회 부장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교수들은 모린한 얘기만 나오면 항상 그는 아주 훌륭하다 라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모린한이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고 열정적이며 책임감이 넘치는 학생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모린한은 베이징 대학에서의 이미지가 아주 좋았었죠. 2017년 포리가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학생회가 열렸습니다. 모리는 참석해 미래의 학생회장 선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린한을 만나게 됐습니다. 모린한은 포리에 대해 호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와 포리는 전부 사귀는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은 선후배 사이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다 2018년 초에 포리가 베이징 대학교 학생회 회장 선발에 낙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모린한과 포리는 각자의 연인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호감을 느끼고 있던 둘은 점차 가까워지고 모린한은 과감하게 포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포리 또한 모린한의 매력에 빠지게 되어 둘은 결국 2018년 5월에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포리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포리와 모린한이 사귄 지 이틀 만에 둘은 크게 싸우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포리는 모린한의 언어폭력이 심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겨우 19살이었던 포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녀들은 본인이 상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포리가 바로 그런 소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모린한과 처음처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그녀를 잘 이해해주는 모린한이 그냥 일시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린한의 상태는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포리와 남자친구의 채팅 기록을 보관하여 포리가 전 남자친구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그걸 빌미로 포리를 모욕하고 비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포리에게 미친 듯이 여자의 첫 경험이 가장 아름답다 라고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처음 포리는 자신 있게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건 바로 나의 미래야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포리는 모린한에게 여자의 첫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포리의 대답에 모린한은 더욱 분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리에게 세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포리에게 여자의 첫 경험이 남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얘기하며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관계를 맺는 건 엄청난 잘못이며 남자친구에게 보상하여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린한은 여성들의 감성적인 포인트를 자극하여 포리 앞에서 불쌍한 척 연기하였습니다. 그는 포리에게 본인이 소유욕이 강한 남자라며 그녀를 너무 사랑하여 그녀가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했어도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포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전부 그에게 속하기를 원하며 또 울면서 포리에게 고함을 지르며 본인이 그녀와 첫 경험을 할 수 없게 돼 너무 불쌍하다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길어지자 포리의 생각도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모린한이 본인을 너무 사랑하여 그런 말을 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린한에게 본인이 잘못했다고 참회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린한은 포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가스라이팅을 하며 그녀와 전 남자친구와 사귀는 과정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리에게 그녀의 어머니의 건강을 걸어 그녀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맹세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심지어 포리에게 자신의 온라인 애칭을 주인으로 변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포리는 이미
후회와 열등감에 빠져 모리난이 하자는 대로 다 하였습니다. 모리난은 포리의 유일한 주인이 됐고 포리는 모리난의 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괴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모리난은 포리의 미안한 마음을 악용하여 그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두 사람의 채팅 기록을 보면 모리난은 포리에게 무릎을 꿇고 첫 경험을 전 남자친구와 한 거에 대해 참회하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리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한 적도 있으며 포리의 몸에 나는 모리난의 개다 라는 글을 문신하며 그 과정을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2월 9일 모리난은 포리에게 치명적인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는 포리에게 사죄하라는 이유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포리가 그를 떠나면 그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포리는 나체 사진을 찍는 걸 거부하였지만 모리난은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너의 나체 사진이 있어야 네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걸 보증할 수 있어 라며 계속하여 포리를 가스라이팅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1일 모리난과 포리는 핸드폰으로 채팅할 때 또 심하게 다투게 되어 포리가 이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리난은 미친 듯이 포리를 향해 고함을 지르며 전에 나를 떠나면 너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했잖아 라고 하였습니다. 포리는 냉정하게 그렇게 할게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숙사에서 손목을 잘라 세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상처가 심하지 않아 목숨을 건졌으며 포리의 마음이 약해 모리난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하여 기형적인 연애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포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죠. 그러다 2019년 7월 13일에 포리는 모리난을 떠나기 위하여 그의 집에 헤어지자는 쪽지를 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에 모리난은 엄청나게 분노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포리에게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의료 기록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된 포리는 결국 반항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포리는 더 이상 모리난의 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포리는 여러 번 모리난과 좋게 헤어지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모리난은 헤어지는데 동의했지만 포리에게 아주 가혹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는 포리에게 본인과 헤어지면 다른 남자와 사귀지 않고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하며 포리에게 본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한 후 의료 기록을 남기고 중절 수술 후 남은 나팔관을 자기에게 기념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포리는 헤어지기 위해 그의 조건을 동의했지만 모리난은 또 후회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을 번복했을 뿐만 아니라 포리를 꾸짖으며 그녀에게 빨리 이 세상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자신있고 당당했던 포리는 본인이 모리난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껴 본인의 목숨을 스스로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19년 10월 9일 포리는 SNS에 모리난에게 빛나는 너를 만나게 됐는데 나는 쓰레기였어. 오늘 너에게 사죄할게 라는 말을 남기고 한 식당에서 독약을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포리의 친구들이 그녀를 발견하여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여 목숨을 건졌지만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뇌활동이 중단되어 결국 그녀는 2020년 4월 11일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포리의 삶은 불꽃처럼 아름답고 찬란했지만 금세 꺼지게 되어 영원히 22세의 청춘으로 남게 됐습니다. 2020년 6월 모리난은 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5일에 1심 재판에서 유기징역 3년 2개월과 73만 위안,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의 마음만 강하다면 누군가 뭐라고 하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바로 헤어질 거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은 포리는 모리난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명문대 학생이었습니다. 모리난이 반복적으로 너는 쓰레기야. 넌 아무것도 잘할 수 없어. 라고 그녀에게 세뇌했을 때
심리적 타격은 매우 컸을 겁니다. 따라서 포리 사건은 결코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입니다. 물론 악의적인 PUA를 대응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누군가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여자는 항상 본인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다가 본인이 상대방에게 조종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본인이 완벽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완벽한 연인을 만났다고 느끼게 되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건 상대방이 본인의 정체를 숨기고 당신을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만약 만나는 사람이 계속하여 당신을 공격한다면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사귀고 있을 때 만약 상대방이 당신을 비하한다면 그 사람이 악독한 PUA를 하는 거니 빨리 피해야 합니다. 계속된 비판은 당신의 정신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만 믿지 말고 그 사람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연애를 할 때 절대 상대방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악한 PUA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여성만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은 꼭 조심하여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어느 늦은 밤에 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길가숲에서 무언가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처음 경찰은 평범한 화재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오늘 이 사건에 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테네시주의 남부의 프랭클린 카운티라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에리카 메건 샤프터는 1987년에 이곳에서 태어나 7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자랐습니다. 메건은 어릴 적부터 영리하고 철이 들어 부모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며 학비가 보다 낮은 모트로 주립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하여 간호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메건은 수업료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웨이터 일과 요양원에서 간병하며 여러 알바를 해왔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모든 일은 생각대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불행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2012년 7월 1일 오후 식당에서 일하던 메건은 어머니 켈리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여동생이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며 메건이 퇴근하고 가족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메건은 매우 기뻐하며 어머니에게 식당 일을 끝나고 간호 일을 해야 해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메건의 어머니 켈리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식사가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메건의 형제 자매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왔는데 메건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후 6시가 됐는데도 메건이 돌아오지 않았으며 핸드폰도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의아해했지만 그냥 그녀가 잠시 일이 생겨 떠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몰라 가족들은 먼저 저녁 식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새벽 1시 18분에 한 사람이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팀스포드 호수의 아워터 다리를 지나다가 갑자기 부근의 길가에서 무언가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바로 911에 신고하였습니다. 10분 뒤 2명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무언가가 타고 있지만 불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불을 끄려고 할 때 불더미 속에 놀랍게도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즉시 누군가가 범행 흔적을 지우려고 불을 태운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증거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한켠에 있는 호수로 달려가 물을 길어 불을 껐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 그들은 즉시
본부 지원을 호출하였습니다. 몇 분 후 지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이며 상반신에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하반신에는 아무 옷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모습은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근처에 거주자가 없는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의 주변을 수색했지만 피해 여성의 소지품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이 사건 발생한 첫 번째 현장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신원을 이른 시일 안에 확인하기 위해 밤새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피해 여성은 생전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에 연기 성분이 있었는데 그녀가 숨쉬고 있을 때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녀의 사타구니에는 조연제 성분이 있으며 오른쪽 얼굴에는 22구경 사격독으로 사격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통수의 상처가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법의관은 여자의 몸에서 한 남성의 DNA를 채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DNA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치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피해 시간이 자정 이전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여자가 입은 티셔츠를 통하여 그녀가 인근 간호대학 학생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녀의 귀 뒤와 발목에 각각 별 모양의 문신이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발견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여성의 가족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보가 공개된 지 얼마 안 돼 경찰은 5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메건의 어머니 켈리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특징을 서로 확인하며 그녀가 메건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메건의 가족은 매우 침통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메건이 친구의 집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 그녀를 기다리지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발표한 공고를 보고서야 메건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켈리는 메건이 1995년식 빨간 머스탱 승용차를 갖고 있으며 평소에 그 차를 이용하여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녀가 제공한 단서에 경찰은 바로 메건의 승용차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메건의 여동생 캐리 테일러는 메건에게 사귄 지 3년 된 남자친구 크리스가 있는데 최근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그가 메건을 다치게 했을 수 있다고 경찰에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크리스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와 메건이 오래전부터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현지의 한 저택에 투룸을 임대하여 방 한 칸에서 살고 있으며 다른 방에는 남자 룸메이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크리스의 숙소를 찾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크리스는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끔 말다툼하기는 했지만 원칙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메건에게 연락한 시간은 어제 저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통이나 부재중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그에게 왜 어젯밤에 메건이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 걱정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크리스는 메건이 어젯밤에 부모님의 집으로 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자는 줄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에게 그들의 방을 수색 요청하자 크리스는 바로 승낙하였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에서 붉은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또 룸메이트의 방에서 사용했던 주사기 2개를 찾아내 두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한편 메건의 차량을 수사하는 경찰관도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33km 떨어진 곳에서 붉은 머스탱 승용차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차량은 도로 한가운데에 주차되어 있었고 창문은 약간 내려져 있으며 차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트렁크에서 몇 켤레의 여성 운동화를 발견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바로 메건의 붉은 머스탱이었습니다. 차량 안팎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과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메건이 주소를 적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쪽지의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크리스에게 화장실에 묻어있는 붉은 자국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크리스는 최근 자신이 코피가 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실수로 그곳에 떨어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거의 믿지 않자 크리스는 매우 단호하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며 결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크리스는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은 또 룸메이트 남성에게 주사기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본인이 나쁜 취미가 있다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대화하는 동안 경찰은 그가 메건을 조심스럽게 대한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메건에 대한 호칭도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룸메이트는 크리스 몰래 메건과 데이트를 했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가 메건이 양다리 걸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녀를 다치게 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경찰은 크리스와 다시 대화하며 메건과 룸메이트 사이에 대해 폭로하여 크리스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크리스는 다시 진정을 되찾은 후 메건이 그를 배신하더라도 결코 그녀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 크리스의 범행 동기는 있지만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의학자는 크리스의 집에서 발견된 붉은 자국이 크리스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으며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여 그를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리스는 경찰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메건이 숨지기 며칠 전 한 낯선 남자가 메건에게 전화했었는데 크리스가 받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본인이 나이든 할머니를 돌봐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건이 간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나오미 존스라는 사람이 메건을 소개해줬다고 하여 크리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나오미는 메건과 친한 관계가 아니고 단지 대학 동창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메건을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나오미에게도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 그녀는 혐의는 일단 벗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경찰은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그는 두 손자와 함께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놀다가 강둑에서 지갑을 발견하였는데 지갑에는 현금, 은행카드,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에는 에리카 메건 샤프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지갑을 찾은 위치는 메건이 발견된 곳에서 14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은 바로 사람을 보내 지갑을 검사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범인의 지문을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갑을 통해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했죠. 2012년 9월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찾아낸 단서를 반복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크리스가 언급한 사건 전에 낯선 남자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낯선 남자가 언급되었을 당시 경찰은 나오미만 조사하고 낯선 남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낯선 남자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화 기록에 따르면 그날 크리스에게 걸려온 전화는 선불폰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와 가게를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그 가게에는 CCTV가 있었고 CCTV 영상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가게의 모든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선불폰을 구매한 사람은 모두 10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의 한 남자를 지목하게 됐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아주 수상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가게를 나와 픽업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지포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바로 지포드를 찾아 그날 왜 크리스에게 전화했는지 물었습니다. 지포드는 바로 자신이 휴대전화를 구매하여 경찰의 눈에 띄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경찰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 핸드폰이 도니 존스라는 친구의 요청에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도니는 그 당시 37세였고 여러 범죄 기록이 있으며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의 연결고리를 어렴풋이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도니는 중범죄 전과자로 인해 공격적인 도구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집에서 숨겨진 사격도구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불법 소유를 사유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 도니의 집에서 22구경의 사격도구를 발견했습니다. 테스트한 결과
메건의 얼굴에 사격한 사격도구와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도니를 정식으로 체포하여 그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메건의 몸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도니는 본인이 메건과 열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니가 자신이 메건을 알고 있었지만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하여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DNA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자 도니는 또 말을 바꿔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찰은 도니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고소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물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선불폰과 도니의 휴대폰의 위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전 선불폰과 도니의 휴대폰이 함께 이동했었으며 선불폰으로 메건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불폰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메건의 승용차가 발견된 곳과 동일하였습니다. 선불폰이 그곳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사건이 발생하고 4개월 후 메건의 사건은 공식적으로 심리되었습니다. 피고인 도니는 1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기소에 도니는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도니의 아내 나오미는 심지어 법정에서 메건의 가족을 조롱하여 유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재판은 3개월 동안 이어졌고 결국 강력한 증거 앞에서 도니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됐습니다. 나오미와 메건은 커뮤니티 칼리지의 동창입니다. 두 사람은 자주 같이 등교했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나오미가 집에 물건을 두고 와 도니가 학교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때 그는 나오미 옆에 서 있던 메건에게 눈길이 끌렸습니다. 그로부터 도니는 나오미 몰래 학교를 찾아가 메건과 우연히 만난 척을 하였습니다. 그는 메건을 진료소에 데려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건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도니는 아내 몰래 아내의 핸드폰에서 메건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친구 기포드에게 선불폰을 구매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선불폰으로 메건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메건에게 나오미를 통해 그녀에게 전화한 거라며 할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메건의 전공이 간호학이어서 그녀는 바로 동의하였습니다. 도니는 할머니의 몸이 편찮아 조용한 곳에 살고 있다고 하여 외진 곳이어서 찾기가 어려워 두 사람은 먼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메건은 사건 당일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도니가 픽업 트럭을 몰고 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메건은 도니를 보고 의아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니는 메건에게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종이에 메모하게 하고 방향을 가리키며 길을 따라 30분 정도 운전하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니는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며 메건에게 혼자 가라고 하였습니다. 메건은 감사를 표한 후 메모지를 들고 자신의 차에 다시 올라가 떠나려고 할 때 도니가 메건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메건은 창문을 내리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도니는 할머니의 식기 일정 기록이 있는데 차에 두고 왔다며 메건에게 같이 가서 챙겨가라고 했습니다. 메건은 차에서 내려 도니와 함께 픽업 트럭으로 갔습니다. 도니는 메건에게 조수석의 문을 열어주고 식기 일정 기록이 글로브 박스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건이 조수석에 앉자마자 도니는 차문을 잠그고 강제로 그녀와 관계를 맺으며 그녀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범행이 탄로날까봐 픽업 트럭을 운전하여 아워터 다리 근처에서 그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도니는 이날 자신이 운전했던 픽업 트럭을 그날 밤 처분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이 결국 본인을 찾아낼 줄은 몰랐습니다. 도니의 유죄 인정에 따라 법원은 그에 대해 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도니는 특급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성이 없는 도니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젊은 메건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의 행동에 처벌받을 것이며 평생 감옥 생활을 하며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메건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메건의 가족은 미국 시티은행에 펀드 계좌를 개설하여 범인을 추적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메건이 생전에 별 패턴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
그녀의 묘지 옆에 별나무를 주문 제작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그 별나무가 메건을 지켜주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